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유튜브를 켜서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를 들으시거나 어제보다 만 영상의 다음 편을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손주들이 가르쳐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고 터치가 잘 안 돼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이 작은 화면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 외출하는 횟수가 줄었고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대신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와 같은 노년층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5년 사이에 무려 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하루 평균 3분이었던 동영상 시청 시간이 2024년에는 19분으로 증가했습니다. 65에서 69세는 24분, 심지어 80세 이상도 11분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울증 통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2017년 69만 명에서 2021년 93만 명으로 35.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우리 삶에 가져온 편리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마주한 디지털 세상.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전화기로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신문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스마트폰 하나씩 쓰세요라며 새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주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여운 얼굴을 보기 위해 우리는 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왔습니다. 2020년 그 긴 팬데믹 기간이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경로당은 문을 닫았고 복지관의 프로그램들도 중단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스마트폰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이 있다며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클릭해보니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나훈아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라는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영상을 보면 옆에 또 다른 영상들이 추천됩니다. 트로트 메들리, 옛날 영화, 건강정보 요리 방법. 무궁무진했습니다. 유튜브가 주는 위안.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달래줄 무언가가 생겼으니까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긴 시간들이 조금은 덜 무료해졌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는 박 할머니는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자꾸 쓰라고 하는지. 하지만 손녀가 가르쳐준 유튜브에서 60년대 가요를 찾아 듣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듣던 노래, 아이들 키우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듣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았습니다. 화면 속 유튜버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고 같은 세대의 고민을 이야기해 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요리, 건강관리 팁, 절약하는 방법 등 실용적인 정보도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취미가 없어 무료했는데 유튜브에서 목공의 영상을 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다 보니 작은 선반도 만들고 손주 장난감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유튜브가 제 인생 2막을 열어준 거죠. 이처럼 유튜브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일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 처음에는 하루 30분 정도만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켜고 식사할 때도 보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나와요. 그게 또 재미있어 보이니까 계속 보게 돼요. 시계를 보면 어느새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공의 영상만 찾아봤는데 알고리즘이 점점 다른 영상들을 추천하더라고요. 건강정보, 정치 뉴스, 사건사고. 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많은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기기 사용시간이 하루 1시간 39분으로 5년 전보다 1시간 5분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시청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2부 깊어지는 우울의 그림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건강조사 결과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2022년 36.0%에서 2024년 46.3%로 10%p 이상 증가했고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역시 30.0%에서 40.2%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 문제입니다. 2022년 6.4%였던 것이 2024년에는 18.4%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세대가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로움의 역설.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많이 볼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천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봅시다. 이 할머니는 3년 전 배우자를 잃고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놨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봐도 저녁이 되면 더 외롭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술적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연결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화면 속 유튜버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없고 아플 때 옆에 있어 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경로당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귀찮아진 거예요.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을 안 만나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악순환이에요. 비교의 고통. 유튜브에는 행복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건강하게 등산하는 노인, 세계 여행을 다니는 은퇴자,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최명의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할머니 브이로그를 즐겨봅니다. 젊은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고 예쁜 카페에 가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리만족이었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점점 제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먼 곳에 갈 수도 없고 손주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영상 속 할머니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화면 속 삶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최 할머니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수면의 적, 건강의 적.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는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부산에 사는 장기철 할아버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잠이 안 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유튜브를 봐요. 그런데 한 영상, 또 한 영상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요. 수면 전문의들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노인들은 이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며 우울증과 불안증이 악화됩니다. 장 할아버지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올랐고 당뇨 수치도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잠이 안 오니까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더 잠이 안 와요. 3부 왜 우리는 멈출 수 없을까? 유튜브가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서 추천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트로트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는 우리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트로트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중 건강 정보가 섞인 영상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건강 관련 영상들을 쏟아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고 홈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됩니다. 문제는 우리 노년층이 이러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게 나를 계속 보게 만들려는 거구나라고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끌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재미있는 영상이 계속 나온다고만 생각합니다. 시간의 왜곡.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의 설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보겠지 하는 생각에 클릭합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만 더라는 생각으로 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몰입하면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하나만 보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점심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계속 본 거예요. 무서웠어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부정적 콘텐츠의 늪. 유튜브에는 긍정적인 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많은 조회수를 받습니다. 사건사고 뉴스, 정치 논쟁, 건강 공포를 조장하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클릭한 종류의 영상을 계속 추천합니다. 사고 뉴스를 한 번 보면 계속 자극적인 뉴스들이 추천됩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광주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는 최근 심한 불안증을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뉴스를 봤어요. 그 이후로 자꾸 그런 영상들이 추천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보험사기. 계속 보다 보니 이제는 모르는 전화가 오면 무서워요. 택배 기사님이 벨을 눌러도 긴장돼요. 세상이 다 나쁜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정적 콘텐츠의 과다 노출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최근 노년층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한 부정적 정보, 과다 노출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한다고 보고합니다. 가짜 건강정보의 위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입니다. 유튜브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민간요법, 과장된 효능을 주장하는 건강식품 광고, 심지어 위험한 치료법들이 넘쳐납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성만 할아버지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오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10년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당뇨병을 3개월 만에 완치하는 자연치료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이 한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끊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고 했어요. 댓글에도 저도 이 방법으로 나았어요 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 약을 끊고 그 방법을 따라했죠. 3개월 후 오 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당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주치의는 심각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잘 관리해 온 당뇨를 왜 갑자기 약을 끊었냐고. 유튜브 영상 이야기를 하니까 한숨을 쉬시면서 요즘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터넷과 유튜브의 허위과장 건강정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우리 노년층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부실제 연구가 말하는 것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동영상 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담당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수동적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실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주는 교훈.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고령자 5,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외로움 지수가 40% 높았고 우울증 증상도 35% 더 많이 보고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외로웠던 것입니다. 연구팀의 사라 존슨 박사는 디지털 연결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되면 접촉과 신체적 활동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고독사 경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년 백서에서 디지털 고독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만을 벗삼아 생활하다가 고립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도쿄에서만 이러한 사례가 200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튜브나 SNS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지털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노년학과 다나카 교수는 디지털 기기가 외로움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며 오히려 실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봅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4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020년 16.8%에서 2024년 23.4%로 급증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신건강 지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72만 명으로 5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면장애 진료 노인도 85만 명에서 12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독거노인 실태조사에서 독거노인의 37.2%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이 유일한 벗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부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스마트폰 사용 자가진단 문항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3시간 이상 보십니까? 2.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으십니까? 3.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다가 잠을 설치십니까? 4. 스마트폰을 보다가 식사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5.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을 스마트폰 때문에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6.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는 횟수가 예전보다 줄었습니까? 7. 산책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이 줄었습니까? 8. 영상을 보면서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까? 9. 유튜브에서 본 건강 정보를 의사와 상담 없이 따라 한 적이 있습니까? 10. 스마트폰 없이는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느낍니까? 만약 5개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첫째, 시청시간표를 만드십시오. 무작정 유튜브를 끊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9시 전에는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데에 30분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좋아하는 트로트나 교양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1시간을 사용하겠다. 저녁에는 8시부터 취미 관련 영상이나 자녀들이 추천해준 영상을 30분 정도 시청하겠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유튜브를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알람을 설정해두고 시간이 되면 과감하게 끄십시오. 경남 창원의 박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갔죠.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이 거의 생각나지 않아요. 둘째, 아날로그 활동을 늘리십시오. 유튜브로 채우던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다시 스마트폰을 잡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를 걷기, 도서관에서 책이나 신문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 참여, 교회, 절, 성당 등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이철수 할아버지는 유튜브 시간을 줄이고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어요. 도서관에 가면 비슷한 또래분들도 만나고 읽을 책도 많고 좋더라고요. 유튜브보다 훨씬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라고 합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속 연결이 아닌 진짜 사람과의 만남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친구와 만나기,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나 손주 만나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동네 주민센터에 평생교육 강좌 듣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가입하기 등이 있습니다. 인천의 김정순 할머니는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지금은 수업 끝나고 함께 차 마시러 가는 것이 더 기대돼요. 집에서 유튜브만 볼 때는 몰랐는데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유튜브 사용법. 유튜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채널 구독해보세요. 그리고 검증된 건강정보 채널, 운동, 교양, 취미 프로그램 등을 선택해보세요. 검증된 채널로는 대한의사협회,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채널, 운동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인체육회의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채널, 교양에서는 EBS, KBS 다큐멘터리, 역사문화 교육 채널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영상을 봤다면 실제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영상을 봤다면 따라서 운동 영상을 보면서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본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거나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닌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육부 가족과 함께하는 변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자녀가 걱정되어 이 영상을 보내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런데 혼자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유튜브 보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자. 그게 더 기다려지면 스마트폰을 덜 볼 것 같아. 내가 볼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채널이 있으면 추천해줘.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하는 기능 좀 설정해 줄 수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변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부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남편 윤기용 씨와 아내 정미경 씨는 둘 다 유튜브에 과도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규칙을 정해봅시다. 두 분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사용한다. 셋째, 매일 저녁 30분은 함께 산책한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영화관에 간다. 다섯째, 서로 유튜브를 너무 오래 보면 상냥하게 지적해준다. 이후 이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약속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습관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둘 다 변화를 느꼈어요. 대화도 많아지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평안해졌어요. 손주와의 연결. 손주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손주들은 디지털 세대이지만 동시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이순희 할머니는 손주와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안했죠. 할머니는 유튜브를 줄일 테니 너는 게임을 줄이자고. 두 사람은 함께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서로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잘했으면 칭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주랑 함께 노력하니까 더 잘 지켜지더라고요. 게다가 손주와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7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들.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용하기. 혼자 노력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보세요. 요가, 댄스, 체조, 노래, 악기, 미술,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사진, 원예, 도서관 봉사들의 다양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정영자 할머니는 복지관의 우쿨렐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라니 이 나이에 무슨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재미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스마트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집에서도 연습하느라 유튜브 볼 시간이 줄었어요. 경로당의 변화. 요즘은 경로당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화투만 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 영화 상영, 다과회, 인문학 강좌, 소풍과 나들이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경로당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우울감이 심하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스마트폰을 끊을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정신건강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치료 연계, 자조모임 운영, 위기 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우울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년배 상담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8부 디지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디지털 기술과 유튜브를 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해보세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의 영상통화 기능을 사용하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이트와 무료 강의를 통해 역사, 문학, 예술,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구부 희망의 이야기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한 디지털 생활로 변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의 박영자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만 보며 지냈고 약 8시간 이상을 화면 앞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계속 봤어요. 그런데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딸의 권유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고 상담사의 조언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요가 교실, 그 다음에는 노래 교실도 추가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가는 날은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또 만날 친구가 생긴 거예요. 지금 박 할머니는 하루 1시간 정도만 유튜브를 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주 3회 참여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70세에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유튜브도 여전히 보지만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강원도 춘천의 김동수 할아버지와 부인 한순의 할머니는 둘 다 유튜브 과의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손주의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맨날 스마트폰만 보세요? 손주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세대를 걱정했는데 우리도 똑같았던 거예요. 두 분은 함께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춘천시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등록했습니다.
사주 프로그램이었는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신 다른 활동을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금단 증상이 있더라고요.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가고 뭘 봐야 할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서로 격려하면서 버텼어요. 지금은 두 분 모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줄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한 지 45년인데 요즘처럼 대화가 많았던 적이 없어요. 둘 다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요. 서울 마포구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정 할아버지는 유튜브에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상만 봤어요. 그런데 보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했죠.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작은 선반을 만들었고 점점 실력이 늘어 지금은 가구도 만듭니다. 만든 가구를 손주들에게 선물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교과서가 됐어요.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만들고 다시 다음 영상을 찾아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영상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작업실에서 보내요. 정 할아버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목공예 강좌를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라는 말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유튜브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도구가 된 거죠. 10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상의 지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유튜브에 빠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생활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식사를 거르기 쉽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간단하더라도 제대로 차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2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참여자들의 우울증 지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햇빛과 자연의 치유력. 우울증 치료에서 햇빛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 스마트폰만 보면 햇빛을 쬐일 기회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바깥에서 걸으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산의 한 연구에서 매일 30분씩 산책한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산책 그룹의 우울증 점수가 3개월 만에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원예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부터 시작해 보시고 매일 물 주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실시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우울증과 불안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원래회나 교회 모임도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등산 모임이나 게이트볼 동호회에 참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안부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요일별로 자녀들과 친구 또는 식구들에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고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노인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침마다 교통안전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정말 행복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11부 우울할 때 대처하는 방법. 우울증 초기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서적 증상. 이유 없이 슬프거나 공허한 느낌. 예전에 즐겼던 일에 흥미를 잃음. 쉽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짐.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신체적 증상.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잠들기 어려움. 식욕이 크게 줄거나 늘어남. 만성적인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 움직임이나 말이 느려짐. 인지적 증상. 집중하기 어려움. 기억력 감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올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4321 기법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5가지 볼 수 있는 것 찾기. 예를 들어 창밖에 나무나 벽에 사진 등이 있습니다.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느끼기. 의자의 감촉, 옷의 재질 등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들을 수 있는 소리 듣기. 주변의 시계소리, 새소리 등에 집중해 보세요. 2가지 냄새 맡기. 커피 향이나 비누 냄새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1가지 맛보기. 물 한 모금이나 사탕 등의 단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과도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2번째는 심호흡하기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즉시 줄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다음으로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머물며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12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노년기의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 이웃,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전화해야 합니다. 멀지 않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부모님 댁에 방문하십시오. 명절과 생신에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관심 갖고 함께 대화하고 풀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노년층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외롭다, 우울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지역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줍니다. 서울대학교의 실버 프렌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말입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저한테도 힐링이에요. 할머니는 외로움이 줄었다고 하시고 저는 삶의 지혜를 배워요. 중고등학생들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봉사 시간을 얻고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년. 사랑하는 여러분, 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온 어려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해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많은 분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떤 나이에서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노년층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디지털 시대를 현명하게. 유튜브와 스마트폰은 적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도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야지 도구가 우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보고 좋은 콘텐츠를 선택하고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밖의 진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내일 아침 산책 계획을 세우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복지관 전화번호를 저장하십시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이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속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짜 삶을 사십시오. 햇살을 느끼고 친구와 웃고 가족을 안고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 노인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디지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